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 문건을 두고 정당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진상조사와 해명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에선 색깔론으로 민심을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마크맨이 간다. 오늘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따라가 봤습니다. 안 후보는 어제부터 1박 2일로 고향인 PK 지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고 오늘 김해 봉하마을에 들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했습니다. JTBC와 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가 오는 25일 공동 주최하는 대선 후보 TV토론 방식이 확정됐습니다. 스탠딩 토론 대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원탁 토론을 처음으로 도입했고 후보자 발언을 실시간 팩트체크할 예정입니다. 서울 도심에선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10,000원을 주장하는 금속노동조합 등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노조는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하면서 대선 후보들이 서민들 삶에 관심을 갖기보다 권력 잡기에 급급하다고 외쳤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지켜만 보지 않겠다고 한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정책 최종안을 다음 주 공개합니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폐기하고 보다 강경한 대북 군사 대응 원칙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지금 대선 이슈가 10년 전에 있었던 남북관계의 진실공방으로 온통 채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갑자기 이슈로 떠오른 2007년 10월과 11월의 남북관계는 과연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정치권은 10년 전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문제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이주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전에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사건을 북한 내통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별검사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자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당시 회의록으로 확인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회의록 한번 보면 간단하다. 그런 이야기하니까 안 했다고 했는데 어제 송민순 회고록에 청와대 서류가 나왔어요. 여기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른정당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금 몇 번째, 제가 알기로만 해도 4번째 말을 바꾸고 있는데 심각한 거짓말을 하는 걸로 만약 드러나면 저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문제의 본질은 색깔론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의 거짓말 여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유한국당 등 3당은 모두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의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국정원의 대북 전통문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공세에 대해서 민주당은 북한 파리에 매달리지 말라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국민의당을 향해서도 한쪽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햇볕 정책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공세를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색깔론,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안보 장사 속에서도 문재인 후보는 흔들림 없이 국민만 바라보고 자칫 진실공방으로 흐를 경우 오히려 의혹들만 커지면서 선거에서 민심을 왜곡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NLL 대화록 논란이 커졌지만 결국 허위로 드러났다며 이번 논란도 이와 비슷한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을 향해서도 색깔론 연대에 동참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가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면서 색깔론 시도를 한다며 모순적인 행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손엔 색깔론을 들고 또 다른 손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들고 양손에 떡을 든 모습이지만 빈손이 될 수 있음을. 한편 민주당은 다음 주 초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민순 전 장관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2007년 노무현 정부의 북한 인권 결의안 문제가 10년이 지난 지금 대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야 물론 확인을 해야겠지만 시간이 10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당시에는 남북한 상황이 어땠는지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정치부 이지은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지은 기자. 그러니까 2007년 10월, 11월 이게 지금 이슈로 떠오르는 그 시기인데 지금과는 상당히 달랐던 상황이죠? 네,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북한과의 관계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예. 특히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의 조율도 없는데 그 일방적인 제안만 쏟아냈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각종 도발을 이어가면서 아예 대화 채널 자체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대화 채널 자체가 없고 경색 국면인데 무엇보다 2007년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2007년 10월 평양에서 14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예. 그 다음 달인 11월에는 서울에서 남북 총리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상 가족 상봉도 실시가 됐고요. 이 남북 간 접촉이 정부 민간 할 것 없이 일상화됐을 때입니다. 이 화해 무드가 한창이었던 겁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에서 성명을 내거나 이제 논평을 할 때 보면 뭐 우리 정부를 상당히 이제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이제 비난을 하는데 당시에는 그 부분에서도 좀 많이 달랐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어떻게 부르느냐를 보면 좀 예. 알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북한 조선중앙TV는 이 대통령 이름 뒤에 대통령자를 붙였습니다. 예. 지금은 이런 모습을 뭐 괴뢰 도당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은. 거의 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를 비판하는 뉴스가 그 당시에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남북 간이 서로 간 상당히 조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남북 간 화해 무드가 조성이 돼 있을 때인데 바로 그때 이제 유엔에서 인권 결의안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던 거죠. 네, 북한 인권 문제는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예. 해야 하고 또 개선 방향을 제기해야 합니다. 예, 하지만 정부에서도 계속 그렇게 해왔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한창 화해 무드에서 이 정상회담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굳이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이슈를 부각하는 게 정부로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게 당시에 2007년 10월, 11월에 남북 관계가 어땠느냐 이런 부분을 살펴봤고 지금 보면 송민순 전 장관, 그러니까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양측 얘기가 계속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명백히 가릴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국정원 전화 통지문일 수가 있는데요. 이 송 전 장관이 공개한 이 문건이 만들어진 시점이 예. 이미 우리가 기권 입장을 정한 뒤에 또 통보를 한 뒤에 온 것인지 아니면 그 입장을 정하기 전에 북한의 의견을 물었고 또 그 후에 북한이 작성해서 보낸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송민순 장관 얘기가 그 후자죠. 그러니까 네. 미리 결의안을 기권할지 여부를 북한에 물어보고 사실상 뭐 승낙받듯이 했다. 뭐 이런 게 송 전 장관의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문 내용을 봐야 당시에 좀 상황을 예.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예. 들어보시죠. 그 문서가 북쪽에서 온 것이라면 거꾸로 그럼 국정원이 그에 앞서 보낸 전통문이 역시 국정원에 있을 것입니다. 국정원이 그것을 제시하면 그것으로 깨끗하게 다 증명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송민순 전 장관이 어제 저 쪽지 공개하면서 이제 이게 다시 이슈가 됐는데 문재인 후보 측은 그러니까 전통문만 공개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 이런 입장인데 비밀 문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과 청와대가 함께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이 경우에 청와대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봉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는 공개가 사실상 어렵고요. 예. 사실 이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한 이 문서 역시 공개가 곤란한 그런 비밀 문서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도 앞으로 좀 상당히 논란이 될 소지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마크가 찍혀 있고 했는데 이제 진위 여부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제 진본이라 할지라도 공개해서 되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인권 결의안 문제도 있는데 이번 선거에 북한 관련 이슈가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10여 년 전 이슈들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뭐 주적 문제라든지 대북 송금 문제, 그리고 국가보안법 문제 등 좀 보수 진영 후보들이 지난주부터 이런 부분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로 보수 후보, 그러니까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안철수 후보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 그리고 예. 이 문재인, 심상정 후보 이 사이에서 중간적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 주적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권 결의안 문제에서 이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좀 상황입니다. 당내에서는 이런 입장이 맞느냐 하는 좀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했던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통화를 좀 했습니다.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하는 건 소모적이고 또 시대착오적인 논쟁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또 이제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과는 좀 다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결국 이제 대선에 항상 이제 북한 이슈가 등장을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이 이슈가 중요하다고 유권자들이 판단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정치부 이지은 기자입니다. 예, 공식 선거운동 이후에 첫 주말인 오늘 각 후보들은 전국을 돌았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부산, 경남을 찾았고 홍준표 후보는 서울, 심상정 후보는 호남에서 집중 유세를 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을 찾은 문재인 후보는 준비된 대통령임을 강조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부산이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됩니다. 키워주신 부산에서 문재인이 만들 제3기 민주정부의 꿈을 말씀드립니다. 문 후보는 부산 번화가인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 부산 갈매기를 함께 부르기도 했습니다. 앞서 방문한 울산과 창원에서는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을 약속했습니다. 어제 부산에 도착한 안철수 후보는 오늘 창원을 들렀다 김해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분열과 갈등, 분노의 시대를 접고 앞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자동차, 조선,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인 울산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강조했습니다. 울산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 과학기술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최근 영남권에서 시작된 지지율 상승세가 수도권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수층 표심이 주된 공략 대상입니다. 지난 겨울 엄동설안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문에 모이시는 분들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호남으로 갔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강조한 건 개혁입니다. 저 심상정이 노동이 당당한 나라, 청년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대선은 이제 17일 남았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최근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설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측은 한국당이 유승민 후보를 흔들어서 사실상의 단일화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유승민 후보와의 단일화는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바른정당 흔들기는 계속했습니다. 어제 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올 사람은 있습니다. 당은 더 적극적입니다. 이미 마음은 자유한국당에 와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한 거는 한 7, 8명은. 바른정당 내분을 이용해 홍준표 후보를 사실상의 보수층 단일 후보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풀입니다. 그런데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자유한국당과의 후보 단일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김재경 의원은 오늘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재인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 홍 후보가 유 후보와의 단일화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에서 흔드는 데 대해서 제가 참 할 말이 많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제 갈 길을 열심히 가겠습니다.
바른정당은 오는 24일쯤 의원총회를 열고 당의 진로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JTBC와 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가 오는 25일 대선 후보 TV 토론을 공동 주최하는데요. 그 방식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스탠딩 토론 대신 원탁 토론이 처음 도입됐고 여러 주제를 짧게 묻고 답하는 방식이 아니라 집중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그동안 대선 후보 TV 토론은 후보자들이 일렬로 서거나 앉아서 진행됐습니다. JTBC와 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리는 25일 토론은 각 후보들이 원탁에 둘러앉아서 진행합니다. 후보자들이 얼굴을 맞대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도록 배치부터 달리한 겁니다. 손석희 앵커가 사회를 맡고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도 추첨으로 확정됐습니다. 토론은 크게 주도권 토론과 시간 총량제 자유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각 후보들이 모두 12분 동안 다른 후보를 지목해 토론할 수 있고 자유 토론은 2가지 주제를 놓고 후보들이 정해진 시간 총량 안에서 토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주제를 놓고 한두 번 주고받는 게 아니라 심도 깊게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으로는 이례적으로 방청객이 보는 가운데 진행됩니다. 또 대선 후보들이 주고받는 주요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증해 온라인으로 팩트체크할 예정입니다. 25일 TV 토론은 뉴스룸이 끝난 뒤인 오후 8시 40분에 시작합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네, 불과 10에서 20년 전만 해도 선거판에는 돈봉투나 하다못해 빨래 비누라도 등장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우리 선거 문화도 깨끗해졌는데요. 하지만 합법적인 선거운동만 해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 당별로 이번 선거에 쓰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최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책정한 19대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509억 원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선거비용으로 제한액에 가까운 약 47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TV나 신문, 포털 광고 비중이 높고 300여 대의 유세 차량을 마련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약 500억 원을 쓸 계획입니다. 250억 원을 대출받은 자유한국당은 벌써 유세 차량과 선거 사무원, 포스터 등에 200억 원가량을 썼습니다. 홍 후보는 지지율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당내 일각에선 지지율이 15%가 안 될 경우 비용 보전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직선거법상 득표율이 15% 이상일 경우엔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지만 10% 이상이면 절반을, 1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는 450억 원가량을 책정했습니다. 15% 이상의 득표는 낙관하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과 개인 후원금이 여유가 있고 모자란 돈은 은행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90억 원 규모의 선거를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유세 차량 대신 자전거와 전기 스쿠터를 동원했습니다. 50억 정도로 선거전을 치르는 정의당 신상정 후보 역시 공보물 매수를 절반인 8면으로 줄였고 돈이 많이 드는 TV 광고 대신 SNS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TV 광고도 유권자들에겐 중요한 정보입니다. 각 후보들이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광고에 그대로 드러나거나 은연중에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고석승 기자가 5 후보들의 TV 광고를 분석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에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대통령을 갖고 싶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어제 공개한 2번째 TV 광고의 핵심은 바로 얼굴입니다. 광고 내내 문재인 후보의 얼굴만 클로즈업됩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 기억식에 참석한 문재인 후보의 표정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문재인, 같이 공감하고 아파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사실은 있는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광고에는 안 후보의 얼굴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글자만 흘러 지나갑니다.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TV 광고로 무엇을 전달하기보다는 광고의 파격 이미지를 안 후보에게 연결시키려 했습니다. 파격적인 시도입니다. 그래서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번 홍보 영상에 핵심 초점을 두었고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두 번째로 선보인 TV 광고에서 어머니를 내세웠습니다. 서민을 강조하면서 달라진 보수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했다는 평가입니다. 내 엄마처럼 착한 사람 한번 잘 살게 해줘보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TV 광고 속에서 줄곧 자신의 정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재벌들 경영권 승계하는 거나 도와주고 그런 게 보수 정치가 아닌 거죠. 좋은 평가를 받았던 TV 토론의 이미지를 살리고 유능함을 강조하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정감사 당시 활동을 그대로 광고에 썼습니다. 940만 노동자들 허리 뒤졸라매는 게 아니라 목 조르는 거예요. 평소 의원 활동 모습을 통해 개혁의 진정성을 보여주려 했다는 평가입니다. JTBC 구석승입니다. 매주 시민들이 촛불을 든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상징하는 곳이죠. 이 광화문 광장에 오늘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바로잡으려는 고민은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서민과 비정규직의 삶부터 챙겨달라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정규직화 맹치 지금 당장! 빗자루를 든 시민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오늘 오후 서울 보신각 일대에 모인 청소노동자들과 시민 천여 명은 대선 후보들이 권력을 잡는 데 급급할 뿐 서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해요. 그래도 진짜 먹고 살 형편도 진짜 안 될 정도입니다. 대선 후보자들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정치를 하겠다고들 저렇게 떠들어대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촛불 민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열악한 노동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비정규직 1천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마저 흑자 정리액으로 내몰려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선 후보들을 향해 노동 환경 개선 공약을 주문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과 사내 하청 폐지, 정규직 전환 확대 등 10가지 요구를 쏟아내며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북한 도발을 지켜만 보지 않겠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해온 얘기죠. 다음 주에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공개됩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를 버린다는 건데 구체적인 군사 행동까지 거론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가 전략적 인내 정책을 도입한 것은 2009년. 북한의 도발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압박과 제재를 통해 핵포기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향상에 시간만 벌어준 셈이 됐습니다. You look at different things over the years with President Obama. Everybody has been outplayed. They've all been outplayed by this gentleman. I'm not like other administrations.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전략적 인내의 종언을 선언하고 새로운 대북 정책 원칙을 발표합니다. 26일 예정된 대북 정책 브리핑에는 국무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합참의장, 국가정보국 국장 등 군과 정보기관 수뇌부도 참석합니다. 미 언론들은 애초에 공개 방침을 받고 상원의원 100명에게만 비공개 브리핑을 하는 만큼 중대한 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중국 설득을 통한 압박에 나선 뒤 여의치 않을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군사행동에 나서는 3단계 전략이 될 공산이 큽니다. 상원의원 대상 합동브리핑 이틀 뒤에는 북핵 관련 장관급 대책회의가 열리는 등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미국이 북핵 시설을 타격해도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 중국의 관영 환구시보가 밝힌 내용인데요. 중국이 여태껏 제시한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 가운데 가장 이례적이고 가장 수위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미국이 북한 핵시설에 외과 수술식 타격을 하면 외교적으로 막겠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개입할 필요는 없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북핵 문제에 대해 제시한 중국의 마지노선입니다. 북핵 억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이 우선해야 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면 핵시설 타격은 용인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38선을 넘어 북한 정권 전복에 나서면
중국이 즉각 군사 개입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도 한층 높였습니다. 핵실험을 강행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생명줄로 지칭한 중국의 원유 공급을 대폭 축소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축소 규모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는 기준까지 제시하며 안보리 결정을 따르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그동안 북한의 자제를 요구한 적은 있지만 군사 지원 의무 제공 포기 가능성과 함께 유엔 안보리 제재안을 먼저 제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미중 빅딜에 따른 대북 압박 공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목포 신항에서는 오늘도 세월호 선체 내부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미수습자 가족이 선체 내부에 직접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자, 목포 신항에서 취재 중인 이가혁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가혁 기자, 오늘은 세월호의 3층,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객실 쪽으로 접근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누운 선체에서 가장 높은 부분인 우현 쪽에서 3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사다리가 설치됐습니다. 이 3층 일반인 객실에는 미수습자 9명 가운데 2명, 권재근 씨와 이영숙 씨가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 씨는 가족 전체가 제주도로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변을 당했고 딸만 구조가 된 상태입니다. 침몰 중에 역시 미수습 상태인 아들 혁규 군이 여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했다. 이런 소식도 이미 알려진 바 있습니다. 예. 오늘은 미수습자 가족들이 이 사다리를 타고 직접 선체 내부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수습자 가족 가운데 남성 3명이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이 우현 쪽 사다리를 통해서 내부로 진입을 했습니다. 약 1시간가량 4층과 3층을 차례로 살펴봤는데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깊숙한 곳에서는 머리에 달린 헤드램프 하나에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사방에 진흙과 자재가 잔뜩 쌓여 있어서 상황이 더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모두 배 안으로는 처음 들어간 것입니다. 동생과 조카를 기다리고 있는 권호복 씨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거기까지도 못 내려갔어요. 어제 3층으로 내려갔어요. 3층인데 그래서 저 3층 선수 자연 B3인데 거기까지도 한 20m를 또 가야 돼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빨리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소위가 어디 가서 지금 3년을 기다렸는데. 예. 자, 그런데 자재를 빼내기에는 진입구가 이게 너무 작다. 이런 지적이 있었죠. 진입구 넓히는 작업도 오늘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4층 선수에 두 번째로 뚫었던 이 진입구의 가로 길이를 기존 1.2m에서 2.4m로 2배 늘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진입구를 통해서 자판기 한 대를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참사 직후에 생존자들에 따르면 침몰 당시 배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자판기나 소파 같은 큰 자재들이 일부 승객을 덮쳤고 다친 승객들이 밖으로 빠져나온 데 실패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자판기 중 한 대가 오늘 선체 밖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또 4층 선수 쪽에 오늘 진입구 하나를 추가로 뚫어서 4층 선수 객실 쪽에만 3개의 진입구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예. 조금 전에 그 미수습자 가족 얘기도 직접 들어봤는데 수색의 속도를 낼 수 있게 작업 방식을 좀 바꿔달라 이런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가 좀 바뀌었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이 자판기 하나를 빼내는데도 5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런 자재, 큰 자재가 배 안에도 이미 많은데 이걸 빼낼 때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수색 방식을 좀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민간업체가 일주일 뒤에 개선 방안을 가져오기로 한 상태인데 역시 가족들은 해수부와 선체조사위원회 또 민간업체가 서로 눈치만 보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목포 신항에서 3주째 취재 중인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 단적으로 보여준 게 차명폰 통화였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의 독대 전후로 차명폰을 이용해서 최순실과 통화한 정황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독대 직전과 직후에 최순실 씨와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초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명폰 전화 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계획안을 최순실 씨가 보내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판단과 일치했다며 앞뒤로 5에서 7분, 길게는 10분 정도 통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차명폰을 이용해 573차례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의 비서 안모 씨는 최 씨의 지시로 2014년 12월 9일 미승빌딩 경비원 명의 휴대전화를, 이틀 뒤인 11일에는 최순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해 최 씨에게 건넸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차명폰을 개설한 시기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거나 정윤회 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수사가 긴박하게 이뤄지던 때였습니다. 최 씨의 지시로 만들어진 차명폰 가운데 일부는 검찰이 최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난해 10월 26일에, 박 전 대통령의 차명폰은 최 씨가 검찰청에 출석한 지난해 10월 30일에 각각 해지됐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 아들 김동선 씨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승마협회가 김 씨에 대해서 가장 가벼운 징계를 하면서 승마대회 출전권이 보장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 많던 승마협회 또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김동선 선수가 출전 신청한 상주 승마대회장입니다. 다음 참가번호 4번 김동선 선수 기권. 김 씨의 팀 천막은 비어있고 김 씨가 탈 예정이던 말만 마방을 지켰습니다. 선수 명단을 보면 김 씨는 오늘 마장마술 종목에서 2차례 출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2번 다 기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 안에서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1심 법원에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김 씨에 대해 대한승마협회는 견책이란 가장 가벼운 징계를 내렸습니다. 국내에서 대회에 출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겁니다. 반면 지난해 대한역도연맹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사재혁 씨가 후배를 폭행하자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로 사실상 퇴출시켰습니다. 이후 사 씨는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사례와 비교할 때 김 씨에 대해 견책에 그친 건 재벌 특혜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승마협회는 다른 선수라도 같은 징계를 했을 것이라며 특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 문제를 다음 달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C 전영입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지난 20일 발생한 농협 총기 강도 사건의 용의자 43살 김모 씨를 오늘 오후 6시 45분쯤 충북 단양의 한 리조트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압송하는 대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에 봄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부터 국제통화기금 IMF까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고 있는데요. 고용시장은 오히려 더 얼어붙어 빙하기라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송호영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년 만에 올렸습니다. KDI는 2.4%에서 2.6%로, IMF도 2.6%에서 2.7%로 연이어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습니다. 내려가기만 하던 경제 성장률이 오랜만에 올라간 겁니다. 하지만 내수 회복은 여전히 더디고 고용 전망도 어둡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취업자 증가수가 28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명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DI도 올해 실업률이 3.8%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경기 봄바람을 느끼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피부로 느끼는 거는 잘 와닿진 않아요. 회사 상황이 다들 안 좋다 보니까 성과급도 잘 안 나오고 월급 상승률도 높지 않다 보니까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좀 줄어든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원서 한 20군데 썼는데 아무데도 연락 안 왔다는 애들도 있고. 물가 안정과 일자리 증가 없이는 체감 경제 회복은 아직 멀다는 지적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전남 순천의 송광사는 훌륭한 스님을 많이 배출한 승보 사찰로 유명합니다. 송광사의 또 다른 자랑이 바로 불교 문화재인데요.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국보와 보물을 한꺼번에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꽃무늬 대자에 앉아있는 이국적인 얼굴의 본존불과 양옆의 보살상. 통일신라 시대 때 나무를 깎아 만든 국보 제42호 목조 3존 불감입니다.
부처가 화엄경을 설파한 9차례 모임을 표현한 이 그림은 짜임새 있는 구도와 화면이 밝고 화려해지는 18세기 불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외부인들이 거의 볼 수 없었던 송광사의 국보 문화재들입니다. 스님들이 의식을 행할 때 흔들어 소리를 냈던 금동 요령과 보조국사 진울 등 16국사의 초상화도 모두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거의 모사본이나 영인본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을 위해서 진본들을 지금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송광사 측은 낡은 성보박물관에 확장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하면서 국보 3점과 보물 12점 등 120여 점을 공개하는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불심이 저절로 나면서 우리나라 역사적인 문화가 너무나 찬란했다는 것도 느꼈고, 불교 문화의 정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오는 6월 4일까지 열리지만 목조 3점 불감과 화엄경 변상도는 다음 달 3일까지만 전시됩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역삼동의 5층짜리 학원 건물 철거 현장에서 건물 바닥이 무너져 작업자 2명이 굴삭기와 함께 매몰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층 철거 작업을 하던 몽골인 2명은 지하 2층 깊이에 매몰됐다가 3시간 반에 걸친 구조 활동 끝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대전 사정동 시신 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변 CCTV를 분석해 49살 이모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사건 현장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집에서 만취 상태로 검거됐는데요. 피해 여성과 모르는 사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북한의 도발과 중국 사드 보복 같은 외부 정세에도 한국 경제는 흔들림 없이 견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경우 한국 경제에 큰 위험이 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롯데그룹이 다음 주 이사회를 열고 롯데제과와 쇼핑을 비롯한 4개 계열사를 중간지주 회사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롯데 계열사 주식이 지난 20일부터 급등하자 한국거래소는 내부자 거래 등 조사에 착수할지 검토 중입니다. 네, 우리 프로야구 35년 역사에서 뜻깊은 대기록이 나왔습니다. 한화의 4번 타자 김태균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까지 64경기 연속 출루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주정환 기자입니다. 한화 김태균이 KT 선발 정성곤을 상대로 안타를 때려냅니다. 이 한 방의 타격이 우리 프로야구 35년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김태균은 지난해 8월부터 64경기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자로 나갔습니다. 11년 만에 최다 연속 경기 출루 신기록을 세운 겁니다. 출루머신 김태균의 가장 큰 무기는 볼넷을 잘 골라내는 선구안입니다. 지난 시즌엔 볼넷 108개로 1위를 차지했고 올 시즌도 초반부터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김태균은 최근 5년간 4번이나 출루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역 선수로는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김태균은 꾸준히 안타를 만드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2012년 일본에서 국내로 복귀 후 5년 연속 3할대 타율을 유지했고 올 시즌도 17경기에서 3할 5푼을 기록 중입니다. 김태균의 다음 도전은 일본 이치로의 69경기 연속 출루 기록을 깨는 겁니다. 한일 프로야구 통산 신기록까지는 이제 6경기가 남았습니다. JTBC 주정환입니다. 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고 오늘처럼 따뜻하겠습니다.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으로 나들이 하기에 좋겠습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